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우리 사이에 처음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는 말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 점이 좋았다. 차분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고 7년 전 결혼을 결심할 때도 나는 크게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는 그를 좋아했다기보다 믿었다. 그건 어쩌면 내가 했던 가장 큰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결혼 첫 해는 바쁘지만 단정했다. 그는 인천의 중견 IT 업체 기획실에서 일했고 나는 병원 코디네이터 일을 하다가 임신으로 퇴직했다. 양가 부모는 모두 경기도권에 있고 왕래는 뜸했다. 육아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내가 만든 가정이라는 안정감이 있었다. 그가 야근이나 회식으로 늦는 날에도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변화는 기억나진 않지만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찾아왔다. 어느 날 그는 예전보다 유독 핸드폰을 손에 자주 쥐고 있었다. 화장실에도 가져가고 아침밥을 먹다가도 울리는 알림에 바로 반응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일이 바쁘겠지 하고 넘겼다. IT 회사니까 업무 톡방도 많고 실시간 회의도 많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런 걸 이해해주는 아내이고 싶었다. 실제로 그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다. 문제는 싸움이 없다는 것이 꼭 좋은 부부관계의 증거는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다. 딱히 다툰 적도 없는데 점점 내가 혼자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오늘 도윤이 처음으로 줄넘기 2개 넘었어. 이번에 요리학원 다녀볼까 해. 우리 다음 달에 시댁에 인사 가야 하지 않아? 그는 늘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리고 봄이 왔다. 진달래가 핀 날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옆에서 도윤이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 건 그 사람의 휴대폰이었다. 그날따라 그는 샤워 중이었고 잠시 리모컨을 찾으려다 소파 위에서 진동으로 울리던 그 폰을 봤다. 처음엔 단순한 메시지 알림이었다. 잘 들어갔어요? 오늘은 웃으셔서 저도 좋았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한동안 화면을 터치하지 못했다. 메시지 알림이 또 떴다. 내일도 그 웃음 보여주실 거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찌개에는 애호박을 많이 넣고 도윤이 좋아하는 계란찜도 따로 했다. 그 사람은 언제나처럼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남기고 식탁을 정리했다. 그리고 폰을 집어들고 거실 소파로 갔다. 나는 부엌 창문을 열고 그대로 서 있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는데 온몸은 더웠다. 저 여자한테도 이렇게 웃었을까?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은 참았다. 나 혼자 착각일 수도 있고 장난 같은 메시지를 누군가 보낸 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틀 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겠다며 도윤이랑 저녁을 먹자고 했다. 나는 기뻤다. 정말로 기뻤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저녁 약속을 한 당일 오후 5시 12분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욕실에서 수건을 들고 나오는 중이었고 폰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오늘은 못 오시죠? 어제의 그 눈빛, 저는 아직도 떨려요. 그 문장을 읽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못 오시죠? 약속한 건 우리 가족이었는데 누군가 또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처음으로 그의 폰을 열었다. 잠금 패턴은 도윤이 생일이었다. 내 생일은 아니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던 걸까? 카카오톡 대화방 이름은 단순했다. 미정 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숨죽이며 넘겼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주말이 기다려져요. 이 옷 입고 당신 앞에만 서고 싶었어요. 당신이 아내랑 말 안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뻤어요. 말 안 한다고? 말. 나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 화면을 움켜쥐었다. 내가 혼자 떠들던 말들이 그에게는 귀찮음이었구나. 그 여자에게는 고백거리가 되었구나. 사진도 있었다.
어두운 레스토랑, 벽에 와인잔 그림이 걸려 있던 곳. 그가 셔츠 단추 2개를 풀고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 그 사람은 내가 알던 가족을 지키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에 빠진 남자였고 나는 그 세계에 없었다. 나는 바로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예약했다. 상담사는 내게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고 했다. 다만 단순한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치 기록, 사진 혹은 제3자의 증언이 더해지면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나는 상담받고 나서 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나 이혼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도윤이가 내 무릎에 안기며 말했다. 엄마, 요즘엔 아빠가 우리랑 안 놀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 아이가 느낄 정도면 이미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 보여. 나랑 얘기 좀 할까? 그는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그날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나와 다시 얘기할 생각이 없다. 나는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나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앉아 그 사람의 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익숙한 패턴으로 화면이 열렸고 나는 다시 미정과의 메시지를 열었다. 그 사이에도 새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무뎌졌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궁금했다. 아, 여자 누구지? 어디서 만났고 얼마나 사귄 거지? 나는 그의 폰 안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카톡 프로필 사진엔 카페 창가에 앉은 여자의 옆모습이 있었다. 그 아래 이메일 주소가 있었다. 나는 그 메일 주소를 캡처해두고 다음날 새벽 노트북을 열었다. 구글에 그 메일을 넣자 블로그 하나가 검색됐다. 정미정, 플로리스트. 회사 근처에서 3년째 꽃가게를 운영 중인 30대 여성. 나는 블로그 게시물 중 하나를 클릭했다. 그 안엔 남편이 입고 있던 셔츠와 똑같은 옷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태그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과의 5월, 잊지 못할 계절. 손끝이 떨렸다. 그들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정서적으로 얽힌 관계, 누가 봐도 연인이었다. 며칠 뒤 남편과 마주 앉았다. 조용히 물었다. 미정 씨는 몇 달째야? 그는 처음엔 시치미를 떼더니 내가 블로그 캡처를 꺼내 보여주자 고개를 떨궜다. 6개월 됐어. 언제부터였는데? 작년 여름, 회사 근처 꽃집.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냥 말이 잘 통해서. 나랑은 말이 안 통했어? 넌 맨날 도윤 얘기만 하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틀렸던 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의 대화를 접었다. 그 공백을 누군가가 채웠고 나는 모른 채 남아있었다.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번엔 USB를 들고 갔다. 그 안엔 미정 씨의 블로그 캡처, 두 사람의 사진, 메시지 전문, 신용카드 명세서, 호텔, 레스토랑 내역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다. 변호사는 한참을 자료를 검토하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외도 사실이 명확하고 부정행위의 지속성도 입증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물을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아이 양육권은 거의 원고 측으로 갑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소장 준비해주세요.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했다. 정리했어. 미정 씨랑 다 끝났어.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네오는 지금 이혼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지금 나를 되찾고 싶어서 이혼하려는 거고. 며칠 뒤 친정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엄마는 한참을 울더니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네오 진짜 혼자서 다 감당했구나.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 편이야.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덜 무거웠다. 이혼은 두려웠지만 남편 옆에 있는 나는 더 외로웠으니까. 소장에는 이렇게 썼다. 피고는 배우자 외도라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하였으며 혼인 생활의 본질적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외연고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정서적 단절과 외도 사실을 부인해오다 최근에야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장을 적으며 나는 확신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끝을 쓰기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정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나는 혼자 등기 우편을 뜯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사리 13호 오후 2시 조정기일.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절단선을 그어놓은 것 같았다. 조정 당일 나는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입었다. 도윤이 유치원 선생님께 미리 사정 설명을 해두고 법원으로 향했다. 법정 복되는 나처럼 침묵으로 울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초조하게 전화를 붙들고 있는 남자들도. 나는 그 무표정한 군중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혼이 특별한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남편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검은 니트를 입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조정위원은 양쪽 이야기를 들은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결합 의사는 없으신가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없습니다. 외도 정황은 자료로 제출했고 정서적으로도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만 떨군 채 고개를 저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다. 나는 소장을 보강했고 남편 측도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피고는 혼인생활 유지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외도는 일시적인 감정의 실수였을 뿐이다.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을 웃었다. 그는 끝까지 실수라 썼고 나는 끝까지 파탄이라 말했다. 우린 끝까지 부부가 될 수 없었다. 판결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다. 이혼 인용, 위자료 2천만 원, 양육권과 친권은 원고에게, 도윤이 양육비는 월 60만 원. 나는 그 금액보다 아이의 앞날을 지킬 권리를 받은 것이 더 중요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도윤이와의 면접 교섭 일정 조정 문제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 목소리는 낯설 만큼 낮고 느렸다.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했지? 그래.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이혼 후 1년 나는 다시 병원에서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환자 얼굴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지만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일이었다. 도윤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빠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려지지만 가끔 주말에 얼굴을 마주하면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해진다.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있진 않다. 사랑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랑을 믿었던 나를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친정엄마는 여전히 내 걱정을 하지만 내가 웃는 얼굴로 밥 먹는 걸 볼 때마다 그래도 잘했다. 내 선택이라 말해준다. 이따금 그 사람의 근황이 들려온다. 그 꽃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는 아직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한다. 나도 궁금하지 않다. 이젠 정말 아무 감정도 없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휴대폰을 열어볼까? 아마 그래도 봤을 거다. 그건 불법도 신뢰 침해도 아니었다. 그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용기였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내게 진짜 나를 묻는 시작이었다. 그날 내가 소장 첫 문장에 쓴 그 말처럼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 이제서야 나는 진심으로 그 문장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를 구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한 번씩 생각해 본다. 그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다.